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쇄신안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구형량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3가지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구형량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형을 이제 구형받을 것이냐. 아무래도 검찰이 지금 특검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 내란 수괴로서의 구형은 사형을 받았었죠. 그리고 사실은 1심에서는 사형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되면서 최종 판결이 이뤄졌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었던 만큼 구형을 사실은 무기징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의 선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수괴로서의 정말 부적합한 위법한 선언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12 사태나 5.18 민주화 운동에 비했을 때는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언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에서 아마 조은석 특검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사실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관련된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만은 뭐 특검은 뭐 구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형법상 내란 관련된 것은 3가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법적으로 또 문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례가 12.12 비상계엄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12.12와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 형식으로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어떤 명백한 어떤 내란 혐의였다면 지금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야당인 민주당이 국가 마비 상태를 타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리신 건데 이것이 수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내란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등의 어떤 뭐 12.12와는 전혀 다른 어떤 피해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이 법조항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상당히 그 과거에 어떤 사례를 참고는 하되 많은 좀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 종료를 앞두고 어제 내란 특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방어권이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구형이나 아니면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흔들기 위한 그런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 특검에서 공소 제기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 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은석 특검에서도 비상계엄의 모의 시작이 23년 10월 이전이다. 그래서 뭐 1년 반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불거져 나온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게 구형과 판결에 반영돼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공소 제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1심에서의 구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동안의 특검이 했던 것들에 대한 최종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첫 번째 그런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많은 조사 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면에서 당연히 재판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형사소송법상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있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구형하거나 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형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소장에 따른 어떤 변호인들의 어떤 변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공소장의 사실관계가 이제 동일하다. 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졌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의자 어떤 보호 입장에서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본다면 구형을 앞둔 공소장 변경의 허가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단히 좀 불합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어떤 그런 뭐 룸살롱 뭐 접대 의혹이니 하면서 계속 흔들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관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부에서도 이런 어떤 흔들기에 굉장히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정이 이르더라도 참 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정한 절차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검이 하루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사법부가 용인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심 공판 내일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지금부터 다루게 될 이슈들은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 보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일단은 이 회견의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차례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호가 태세 전환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도부가 더 이상은 구구 강성 노선만을 변호하는 이런 발언으로서는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하나의 또 사인이기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의 그 반성과 사과는 절반의 사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비상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와의 단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진정한 쇄신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도 의장까지도 여러 가지 당이 쇄신해야 되는 그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부 지도자 회의에서는 이 지선을 앞두고 7대3, 5대5 이 룰에 대해서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비대위로 전환될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안 한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판단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행동이고 내용 면에서는 절반의 사과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부분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어떤 공격 선동부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당을 탈당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절연한 건지 방법론을 좀 물어본다면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그럼 말로서 뭐 절연한다 뭐 이걸로 그럼 끝이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제 이야기는 당의 쇄신 개혁 방안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했지만 그 전제가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어떤 국가를 탄핵이라든지 수정 예산이라든지 무차별적인 특검 공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마비시킨 데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대응이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기도 하죠. 뭐 그런데 그 수단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 이전엔 또 김문수 대선 후보부터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 들어와서 전제 조건 없이 비상계엄 사과한 것은 이 쇄신과 맞물려서 이제 초반에 이제 발언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사실은 당 어떤 쇄신이라든지 큰 틀이 아닌 앞부분인 이 비상계엄 어떤 사과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당 전체에 좀 사과 부분이 좀 파묻힌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 전체의 어떤 사과 부분에 청년들을 우대하고 전문가 그리고 국민과 연대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더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민생을 챙기고, 특히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정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싸울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은 좀 후속 조치, 후속 행동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한 사과와 관련해서 이 정치권의 반응도 갈리고 있는데요.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직도 해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국민께서 그것을 정말 진심의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 어제 사과 내용을 보면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쇄신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안을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당명은 뭐 자연스럽게 좀 교체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파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당명이 너무 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명 자체에서 좀 어떤 당의 정체성을 좀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좌파 민주당 진영에서는 항상 이제 민주라는 말이 이제 뼈대가 있고 이제 바뀌는데, 우파 보수인 이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유라든지 기본적인 우파 보수의 어떤 철학이 제대로 좀 담겨 있지 않은 당명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좀 당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뭐 그런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이제 당명 어떤 교체 어떤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어떤 당명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그 당명에 좀 적합한, 특히 우파 보수의 어떤 적합한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청년 전문가 국민과의 어떤 연대적인 측면을 어떤 식으로 당의 어떤 시스템으로, 말뿐이 아니라 당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당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당명 교체를 비롯해서 어제 변화하겠다고 내놓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그 변화해야죠. 그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야당이 실력을 쌓으려면 결국에는 정책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뭐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오노 이런 부분 내부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의 삼각지대를 결국에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텐데요.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전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만큼 당이 어려울 때마다 간판을 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방식으로 쇄신을 한 것이 성공적이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변하나? 라는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청년 중심, 그렇다면 청년의 그런 합리적인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의 갈등과 여러 세대들의 고민을 위하는 다가가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그러려면은 정말 실력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적 쇄신에서부터 보여져야 될 텐데, 어제만 하더라도 당대표는 사과하는데 고성국 씨 같은 부정선거 옹호론자 그리고 윤 어게인의 대표 상징적인 유튜버가 또 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행동과 말이 되게 다르다, 180도 정말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전면적인 지금의 그런 메시지와 톤,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 정립이 다시 필요하고, 진심 어린 정말 국민의힘에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보여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선까지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씨 입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니겠느냐 관측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의 그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뭐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지선이라는 좀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이 변하는 모습, 특히 어제 장동영 대표가 말했던 청년 전문가 국민을 키워드로 해서 당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당연히 어떤 해답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성국 씨 이제 입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싸운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입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파 보수 정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책임 당원 100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아마 그게 이제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1월, 2월 가면은 훨씬 그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 고성국 씨도 이제 입당을 한 것이고, 고성국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청년 대학생 시절에는 좌파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파 보수 진영에 있을 땐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입당을 해서 뭐 지명이 최고를 뭐 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마타도어다. 하나의 어떤 당원의 어떤 불간 입당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위한 어떤 비판이고, 지금 더 많은 아마 국민들, 우파 보수 국민들이 당에 입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시도의 하나의 어떤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좀 더 역동적인 어떤 당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부적으로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 윤민우 교수도 이제 윤리위원장이 됐는데, 글쎄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금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발언이나 글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민희 교수가 굉장히 좀 훌륭한 정치, 경찰, 그 법 분야의 어떤 전문가이시고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봉사라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언론의 조명을 받다 보면 항상 뭐 도덕적 어떤 문제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봐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저는 살아왔다고 보고, 단지 이번에 이제 윤리위원이 통상적으로 이제 위원장을 당 대표가 뽑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윤리위원이 뽑혀지면 이제 호선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윤리위원이 이제 외부로 공개가 돼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세 분이나 중도에 지금 사퇴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윤리위원장을 정식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이제 임명장을 주고, 그리고 사퇴한 그 자리에 보충적으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윤리위원회의 할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의 당권정기 2년 근거를 비롯해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였던 당계 이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어떤 숙제로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윤리위원회가 슬기롭게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도 전에 지금 구성에서부터 지금 좀 잡음이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인사가 만사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 윤민우 교수의 임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윤민우 교수가 개딸이 김건희를 질투한다라는 칼럼도 썼고, 실제로 뭐 중국이 여론 조작을 한다, 총선 개입 주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훌륭하다고 보기에는 구구 지지자들에게 매우 훌륭해 보이겠죠. 이런 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명확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장동혁 체제에서 윤민우 교수를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뭐 국정원에서의 자문위원 여러 가지의 그런 주요 부처에서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결국에는 한동훈 죽이기를 작정하고 하겠다라는 면에서 한동훈의
징계는 명확하고 한동훈만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간판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부 분열과 분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스스로의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좀 한 전 대표 본인이 좀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 전 대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작 감사다라면서 여전히 좀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이걸 누가 풀어가야 되느냐고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무감사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제 윤리위원회에 이제 넘겼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판단만 남았습니다. 현재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1,480여 건의 5가지 계정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어떤 가족 명의의 어떤 글들이 이제 있었고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비난 또 당 중진 의원들의 어떤 비난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87%가 2개의 IP에서 쓰여졌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 그 가족들이 쓴 건 맞는데 대부분 뭐 칼럼이나 사설을 인용해서 쓴 거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것에서 사실상 좀 시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약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타진요 뭐 조작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어떤 지금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물때를 곪고 또 그 사이에 이 탄핵 이슈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어떤 배신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이슈까지 지금 이제 겹쳤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의 이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정이 그냥 없다는 듯이 그냥 단순하게 듣고 뭐 통합하자, 뭐 화합하자 이렇게 넘어가기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뭐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오히려 당내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무감사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있던 징계, 그 수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는 지금 필요한 어떤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이것은 결국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먼저 해서 좀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까지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확실히 좀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진작에 사과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라는 손석준 의원님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끝까지 지금 사과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비난하려면 저희 가족이 아닌 저를 비난하시라. 까지만 인정을 했고 사과에 대한 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당대표 당시에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가족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비난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당내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오히려 비판이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는 이걸 빠르게 정리해야 또 당내에서의 쇄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이 사실은 당무감사위원회 그 이호선 위원장의 그런 방식으로의 결과 발표도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문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인의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방식. 근데 그 내용도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또 한동훈 측이랑 꼬투리가 잡힌 것이고 이런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해야 되는 명분과 그 과정에서의 당위성이 많이 훼손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양측에서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법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피 튀기는 공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이 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지리멸렬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통 큰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사태를 내가 통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털고 갈 수가 있을 텐데 한동훈식 정치는 그동안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물어뜯고 끝까지 우기면서 일부에서의 그런 침소봉대하는 방식으로의 싸우면서 본인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의 좀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병기 의원님의 의혹이 계속해서 뭐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는 인식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고 그런 빠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예. 야당에서의 그런 국민의힘에서의 특검법 공세를 우리가 잘 방어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숙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윤리심판원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월 12일에 그런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동작구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여러 가지 지선에서의 그런 공천의 그런 투명성의 그런 신뢰 훼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분골쇄신하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김병기 의원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예. 바람을 갖고 있긴 한데 참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특검 등 여러 방식으로의 공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명하고 조금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럴 때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 발휘할지 저희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개인 일탈이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공감하지 않는 지금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야말로 딱 특검에 적합한 대상이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기존의 경찰, 검찰의 공정한 중립적인 어떤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야당에서 주로 발의되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YSDJ 이제 아들이라든지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검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 간의 어떤 녹취에 의해서 공천 헌금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 문제도 이제 이 문제지만 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 이 구의원들의 어떤 그 공천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그 아내가 사적으로 썼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어떤 형식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이 2023년도에 구의원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아내가 썼다는 이런 의혹이 제보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경찰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썼다는 어떤 내역이 이제 장진영 지금 당협위원장에서 기자회견도 이뤘습니다는 완전히 이제 이 법인카드가 본인의 어떤 지역구가 아니라 여의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사적으로 아내가 써있었다는 것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이 정말 덮은 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가능하지 이게 경찰로 했을 때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특히 집권 여당의 전직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까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아마 이거를 받지 않으면 이런 어떤 이슈가 계속 터져나올수록 아마 민주당 내 지지자들조차도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저는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